오늘 시간에는 이게 컴퓨터 기초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거가, 코딩을 배우는 거가 요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지만은, 그래도 명색이 컴퓨터의 기초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포함을 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 라는 이제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첫 번째 하드웨어에 대한 거. 물론 우리는 코딩이니까 소프트웨어지만은 실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잘 이해를 하면은 소프트웨어를 이제 코딩함에 있어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면서 혹은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걸 여러분 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의 역사, 아이고, 잠깐만요. 포인트, 역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하겠어요. 아마 하드웨어 하고 나서 1교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메인 소스가 위키피디아라기보다는, 그냥 자료들을 위키피디아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하드웨어. 자, 여러분들 컴퓨터, 여러분들 내부를 갖다가 이렇게 좀 보신 적이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컴퓨터 뚜껑 열어본 적, 여러분들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 숙제가 처음 나가는데, 첫 번째 숙제가 뭐냐면 컴퓨터 뚜껑 열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컴퓨터 열어보면 안에 이렇게 마더보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장 큰 보드가 하나가 있고요. 우리 메인보드, 마더보드라고 하고, 그 마더보드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장치들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머리에 해당이 되는 CPU,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 삼성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메모리라는 거가 이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기억 장치. 이걸 또 우리가 DRAM, 뭐 다이내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주기억 장치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하드디스크, 이제 보조 기억 장치라는 거, 요즘 SSD를 또 많이 쓰고요.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전원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도 꼽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꼽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슬롯에 꼽혀가지고 전체적으로 동작을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뭐 그게 여러분들 꼭 컴퓨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저기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아이폰 5, 여러분 아마 그쵸.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마땅한 뭐 그림이 다른 최근 그림이 없어서 그냥 가져왔는데, 이제 뭐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을 봐도 똑같이 우리가 프로세서, 근데 CPU 대신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AP라는 게 이제 꼽히고요. 메모리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고, 어떤 이제 배터리 장치, 전원 장치가 있겠고, 또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와이어리스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보는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하나의 작은 컴퓨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 이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모든 거를 이제 비트 바이 비트로 데이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형식을 갖다가 좀 얘기를 하면은요. 이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진법이죠. 0 아니면 1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하나하나의 0 아니면 1을 갖다가 우리가 디지트, 그러니까 비트가 바이너리 디지트 해서 우리가 이제 비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하나의 비트는 굉장히 작은 단위고 우리가 뭔가 그런 것들을 묶어서 좀 큰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8개를 우리가 이제 하나로 묶어서 바이트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8비트가 1바이트가 되겠고요. 보통은 우리가 말하는 게 이제 비트는 너무 작기 때문에 보통 바이트로 대부분의 우리가 단위를 씁니다. 근데 보통 할 때 이제 그 비트는 이제 소문자로 표시하고 바이트는 대문자로 비로 많이 쓰고 그래요. 자, 근데 1바이트도 이제 그것도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요즘은 이제 더 데이터들 사이즈가 커져서 이거 두 개를 이제 8비트를 두 개 묶어서 16비트, 2바이트를 실은 워드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쓰고요. 뭐 16비트를 하나의 워드로 묶을 수도 있겠고, 이제 그 컴퓨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32비트냐, 64비트냐 이런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는 이제 이게 컴퓨터 하나로 핸들링하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내가 어떤 걸 내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뭐 비트로 바이트가 아니라 이 하나의 워드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 묶어서 처리하는 그 워드의 그 기준이 바로 32비트냐, 64비트냐. 그러니까 32비트 같으면 그 안에 이제 4바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같으면 이제 8바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단위로 이제 따다다닥 얘네가 이제 어떤 연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들 여러분 혹시 중간에 뭐 질문할 거 있으면은요. 뭐 보통 질문들 안 하긴 하지만은 그냥 인터럽트하고 질문해도 뭐 큰 상관 없겠어요. 질문이 길어질 것 같으면 나중에 뒤로 이제 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자, 그래, 하여튼, 자, 그리고 이거 숫자로 표현하는 건데, 데이터는 숫자로 표현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숫자에는 크게 정수하고 이제 실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같은 실수가 정수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컴퓨터 입장에서 두 개는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구별을 하게 되고요. 인티저를 표현하는 거는 되게 단순하죠. 그냥 숫자를 갖다가 우리 이진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숫자 중에서 전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정을 하는 그 이제 워드에서 맨 앞에를 0이냐 1이냐가 그 정수의 부호. 0이면은 플러스, 1이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그거 이제 부호를 제외한 크기는 이진법으로 바꿔서 뒤쪽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173을 갖다가 컴퓨터로 이제 이렇게 내가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173을 갖다가 마이너스 부호가 있겠고요. 173을 이제 10진법 173을 이진법으로 하면은 이렇게 쓰면 내가 이제 2의 7승 쭉 더해지게 되고 이진법으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내가 처음에 맨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사인으로 하고 그다음 이게 지금 16비트니까 15자리가 뒤에 있잖아요. 그 중에서 뒤에서부터서 여기 앞에까지를 갖다가 쭉 1로 하고 나머지 0으로 채우면 돼요. 그럼 정확하게 이거가 이 정수를 갖다가 표현하는 그런 이제 컴퓨터의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6비트다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그럼 뭐가 제한되느냐? 그 표현하는 정수의 그 크기가 제한되는 거죠. 그죠? 부호는 내가 다 표시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크기를 어디까지 하느냐는 거는 내가 이 15비트에서 결국 2의 15승까지만 내가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6비트가 되면은 마이너스 32,000 정도에서 플러스 32,000 정도까지가 이제 자연수가 표현되는 거고요. 정수가 표현되는 거고, 내가 그러면 이건 좀 분명히 작은 숫자잖아요. 정수가 어떻게 요거밖에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가. 그럼 32비트 포맷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20억 개 정도, 20억까지, 그 정도까지도 표현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20억도 넘어가면은 있을 수가 있는데 라고 하면 그때 64비트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수는 이제 범위는 제한되지만은 우리가 그 정확도,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이진법으로 바꿔서 하는 거니까 어떤 그런 정확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입하는 부분이 없다, 근사하는 부분이 없다 하게 되겠어요. 자, 실수는 이제 다릅니다. 실수는 되게 이제 복잡하고요. 실수를 갖다가 이제 컴퓨터는 뭐라고 하냐면 부동 숫자라고 얘기하는데 floating point, 그러니까 떠다닌다. 그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소수점을 표현하는 그 점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floating point representation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보통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부호가 있고 어떤 그거의 어떤 크기가 있고 그게 몇 승이다. 이와 같은 사이언티픽 노테이션으로 우리가 이제 숫자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규격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고 또한 이제 매틀랩이 차용하고 있는 규격은 소위 IEEE 규격인데요. 더블 프리시전. 그러니까 더블 프리시전 얘기는 실수 하나를 표현하는데 64비트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32비트를 쓰지 않고 64비트를 쓰는 이제 그런 더블 프리시전 이제 그걸 쓰고 있는데 규격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64비트를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느냐? 내가 어떤 숫자를 갖다가 이제 뭐냐면은 부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내가 이제 1 플러스 1 이하의 숫자. 그러니까 맨 위가 1점 얼마 이렇게 되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곱하기 2의 몇 승. 이진법이니까.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F를 갖다 우리가 멘티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진법으로 1101.1이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의미하는 거는 네, 여기 지금 2의 0승이고요. 요거는 2의 1승이고 요거는 2의 2승, 요거는 2의 3승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밑에 있는 1은 뭘까요? 2의 마이너스 1승을 얘기해요. 그 밑에 또 숫자가 하나 있으면은 그거는 2의 마이너스 2승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숫자가 되어 있는 거고요. 되어 있는 거고. 이거 잠깐만. 안 지워지지? 네. 그냥 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멀해지게 맨 앞이 1이 오도록 하는 거예요. 1점 하고서 이렇게 내가 소수점을 옮겨가지고 1.1011 이렇게 하고 곱하기 내가 이제 이거 갖다가 2를 갖다가 지금 세 자리를 갖다가 잠깐만 2의 마이너스 3승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2의 3승이 되겠죠. 올렸으니까 미안합니다. 여기에 2의 3승이 되겠어요.
곱하기 2의 3승, 2의 3승.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거. 자, 그렇게 하면은, 자, 내가 그래서 1은 항상 앞에 오는 거니까, 이 뒤에 쪽 부분, 이 멘티스 부분만 내가 이제, 어떤 이진법으로 표시를 하면 되고요. 곱하기 2의 몇 승이니까, 이 익스포넌트, 이 부분, 2에 해당이 되는 부분, 이 익스포넌트인데, 이 지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내가 어떤 또 정수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64비트다라고 하면은 맨 앞에 있는 거는 요 자체의 크기, 이 앞에 있는 이 실수의 크기가 아니라 부호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11비트는 2의 몇 승 할 때 그 몇 승을 방금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요 앞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그 정수로 바꿔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이 뒤에 이 유효 숫자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내가 52개의 비트를 가지고서 얘를 쭉 그러니까 2에 이제 마이너스 2승부터 2에 마이너스 뭐 50 뭐 2승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를 갖다 쭉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숫자를 표현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유효 숫자가 이진법으로는 52개인데 이게 십진법으로 얘기하면 대충 유효 숫자가 한 14자리 정도 되는 그런 거 해당이 됩니다, 이게.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실수를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뭐에서 이 뒤에 있는 요거가 이제 가장 이 11비트로 표현해서 가장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그죠? 그 숫자로 되어 있는 거가 가장 표현하는 가장 작은 실수가 될 거고요. 가장 큰 실수는 이제 내가 보이는 이 반대편으로 이제 여기 이제 가장 큰 거. 익스포넌트도 크고 그다음에 여기 가장 밀로 쫙 차 있는 거. 이제 그런 숫자들이 되겠죠. 그런 숫자가 맥시멈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가 이제 그 우리가 실수를 표현하는 컴퓨터가 표현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유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요거가 이게 우리가 이제 실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쭉 어떤 일정한 개수만큼 우리가 표시를 이제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 건데 일정한 간격으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수가 만약 308승이면은 이게 지금 처음에는 그 0 근처는 굉장히 세밀하게 내가 이제 이게 샘플이 되는 거고 눈금이 찍히는 거고 뒤로 갈수록 점점점 그 눈금은 커지는 겁니다. 이 로그 스케일로.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균질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게.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숫자가 우리가 이제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14자리, 14자리까지 내가 필요하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보통 쓰는 어떤 여러 다양한 숫자들이 이 숫자가 우리한테 14자리까지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파이를 값을 원한다. 그럼 3.14159. 이 정도만 돼도 뭐 대부분이 그냥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가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 이유. 왜 매틀랩에서는 이 더블 프리시전, 이렇게 이 숫자를 많이 표현하는 더블 프리시전을 사용을 했느냐?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 숫자를 갖다가 딱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그런 숫자들을 막 더하고 빼고 막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어떤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그런 공학 연산은 우리가 뭐 작게는 뭐 몇 번 안 하겠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연산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값이 나와요. 근데 내가 결과적으로 원하는 숫자가 이 숫자가 두세 개밖에 안 되더라도 이게 요거를 연산을 하는 와중에서 유스자 맨 끝쪽은 뭔가가 에러가 있는 거잖아요. 오차가 있는 건데 그 오차 계속해서 위쪽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이게 연산을 하면 할수록 커져요, 에러가. 그래서 나중에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좀 유숫자를 7자리로 했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숫자는 유숫자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4자리 정도를 써야지 한참 계산을 해도 내가 한 서너 개 정도는 믿을 만한 그런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숫자를 크게 하는 거가 공학 계산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숫자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스케일들을 얘기를 할 텐데 한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걸 한번 우리가 스케일들 단위를 한번 쭉 보면은요. 이제 10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1000, 1000부터는 왜 킬로라는 말을 쓰죠, 그죠? 킬로, 그 다음 100만은 메가가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1000, 다음번에 100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단위가 이제 우리는 억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뭐죠? 10의 8승을 얘기해요. 억은. 그래서 우리 10억이 기가입니다. 10억이 기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영문권에서는 항상 10의 3승이 올라갈 때마다 이게 새로운 어떤 심볼이 생기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테라 10의 12승, 페타 10의 15승, 엑사 18승, 제타
요타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고요. 뭐 밀리언, 빌리언, 트릴리언 뭐 이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은 이제 뭐 밀리부터서 우리가 마이크로, 그다음에 이제 나노, 다음번에 뭐 뭐죠? 피코, 그다음에 이제 뭐 펜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단위가 10에 이제 3승씩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됩니다. 숫자가 맞나? 그렇죠, 이게. 앞에 있는 이거로 보면은 되게 되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스케일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 봐두시고요. 자, 우리가 데이터들은 보통 굉장히 단위가 크죠. 단위가 커서 한번 쭉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CD 하나는 몇 바이트일까요? CD는 80분 재생인데요. 여러분 CD가 왜 80분 재생이죠? 요즘 CD는 별로 안 쓰니까. 왜 80분 재생인지 혹시 아세요? 아는 학생 있으면은 답. CD가 왜 80분을 정해졌을까? 아는 학생이 없나요? 예. 정해진 이유가 우리가 클래식 곡 중에서 가장 긴 곡이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이에요. 그게 플레잉 타임이 전체가 80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담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CD의 용량이 딱 결정이 됐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보면 약 700메가바이트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자주 듣는 음악, 보통 이제 가요들은 이제 3분 이 정도죠. MP3 파일은 뭐 작습니다. 6메가. 그다음 영화는 이제 동영상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죠. 기가바이트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드디스크 요즘은 뭐 웬만하면 테라바이트 그냥 너끈하게 사죠. 테라바이트. 여러분 학교 메일 용량 되게 작습니다. 기가바이트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번에 PDF 파일. 여러분 교재를 갖다가 PDF 파일로 바꾸면 통째로 바꾸면 얼마가 될까요? 메가바이트, 몇 메가바이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들은 굉장히 그게 우리가 작게 저장하는 가능한 특히 이제 압축 같은 걸 할 수가 있어가지고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우리가 따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간단한 걸로 표시를 하면은 압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15메가바이트 작은 양이 되고요. 뭐 소설 같은 것도 뭐 거의 메가바이트면은 뭐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냥 긴 소설들 다 되고요. 전 세계 데이터 총량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데이터의 총량이 한 64 제타바이트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제타바이트.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 세계 데이터 총량을 간단합니다. 팔리는 하드디스크 개수를 세보면 돼요. 어차피 데이터는 다 어딘가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회사에서 출하가 되는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 회사에서 출하되는 그동안 출하되었던 그런 이제 모든 하드디스크들을 합을 다 합쳐보면은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특히 요즘은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올린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막 마구마구 저장이 되면서 굉장히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 뭐 저장 매체 뭐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플로피 디스크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어떤 건지도 아마 박물관 같은 데서 봤을 것 같긴 한데 실물을 본 적이 없을 텐데 참 재미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워드 프로세서에 여전히 저장이라고 하는 거에 그 마크는 보면 이렇게 우리가 플로피 디스크 모양이 돼요. 실은 이게 5.25인치는 아니고 3. 몇 인치짜리 플로피 디스크 모양이 이런데 작은 사이즈인데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 오랫동안 우리가 즐겨 했던 그런 이제 저장 매체가 되겠고요. 실은 나 고등학교 때는 그 당시에는 요 플로피 디스크도 아니었었고 카세트 테이프 여러분 그것도 요즘 보기 어렵지만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여러분 소리 같은 게 나, 얘가 막 소리가 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정말 옛날이요. 그렇고 이제 그랬던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플로피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정말 컴팩트하게 됐었죠. 여러분 아래 한글 요즘은 다 뭐 다운로드하고 뭐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는 몇십만 원짜리 아래 한글 파일 딱 사면은 정말 멋진 박스에 탁 해가지고 플로피 디스크 여러 개 오고요. 그걸 갖다가 한 장씩 딱 설치를 하면은 했을 때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거 여러분 상상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자, 그렇고 뭐 요즘은 뭐 워낙에 그게 이제 컴팩트하게 돼가지고 뭐 거의 기가바이트 이런 거는 우리가 아주 껌으로 알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자, 뭐 저장 매체 뭐 그렇고요. 자, CPU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컴퓨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Central Processing Unit, 일명 CPU가 되는데, 자, 이것도 CPU도 좀 이 최근 거를 칩을 가져오고 싶은데,
사진이 좋은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코어 i7이긴 하지만 굉장히 옛날 세대입니다. 이제 블룸필드, 쟤는 뭐 한 6, 7년 전에 나왔던 그런 거고요. 이제 그거를 보면은 이 안에 보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회로가들이 인쇄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어떤 메모리를 컨트롤하는 부분, 그다음 코어가 이제 실제로 계산하는 거고요. 코어가 지금 이제 4개가 있죠. 8개였던가? 코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캐시 메모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코어가 우리 메인 메모리를 갖다 쓰기 전에 미리 먼저 갖다 놓는 어떤 그런 캐시 메모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스테레오 아츠는 전혀 아니고 옛날 거고요. 이게 지금 보면 이 안에 코어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16억 개 정도의 트랜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폭이 이제 그 당시 22나노미터 핵심적이었지만 지금은 대략 한 10 몇 나노미터 정도가 됩니다. 선폭이 훨씬 작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클락 스피드, 이제 컴퓨터라는 거는 이게 뭐 우리가 아날로그처럼 연속적으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딱딱딱딱 마치 우리가 딱딱딱딱 우리가 시계가 이게 탁탁탁 돌아가듯이 딱딱딱 어떤 일정한 우리가 그 시간마다 딱딱딱 동작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이제 클락 스피드라고 얘기하고요. 1초에 30억 번 정도의 이게 다다다다다 뭔가를 제가 합니다. 이게 딱 그 정도에서 이제 그게 이제 클락 스피드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그러면 얘네들 뭐라는 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CPU를 그 우리가 성능을 나타내는 가장 그 대표적인 단위가 뭐냐면은 플랍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 앞에 말하는 실수를 얘기합니다. 실수를 1초에 몇 번 계산할 수 있냐. 이게 그러니까 곱셈이나 나눗셈 이런 것들을 몇 번 할 수 있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숫자를 어떤 실수로 뭐 나누는 거 이게 floating point operation인데 이런 컴퓨터들이 이제 CPU의 성능을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싱글 프리시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싱글 프리시전 좀 유저 작은 경우에는 뭐 972 기가플랍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죠? 이게 10억, 100억, 1000억 그죠? 1000억 번 정도 연산할 수가 있고요. 1000억 번, 조번, 1조 번 연산하는 거 싱글 프리시전은 그 다음에 이건 5천억 번 정도의 10억, 100억, 1000억이죠. 5천억. 더블 프리시전 5천억 번 정도 연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덧셈 뺄셈을 갖다가 1초에 5천억 번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정말 아주 섬찟한 그런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CPU의 성능을 다 결정을 하는 게 뭐냐면은 트랜지스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트랜지스터. 도대체 이 트랜지스터가 무엇인가? 왜 그 얘네들은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인가라는 거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만. 자, 트랜지스터를 여러분 한번 보여준 동영상인데요. 뭐 실리콘 웨이퍼가 있고 그 웨이퍼를 쭉 확대를 해서 들어가고 위에서 보면 아까 보는 그런 이제 직접 회로가 있고 그걸 옆에서 딱 잘라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전류를 공급하는 인터커넥트 카파 같은 것들이 쭉 이렇게 있겠고 배선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요게 트랜지스터예요. 이게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전류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위쪽에서 게이트에 어떤 전압을 가해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는데 부도체 때문에 이제 전류가 안 흐르는데요. 그쪽에서 전압을 가해서 이거의 흐름을 이쪽을 전류가 흐를 수 있게도 하고 못 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도체로 만들었다가 도체로 만들었다가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요소입니다. 트랜지스터. 무지무지 작아요. 이게 우리가 선폭이 22나노미터라고 하면은 대충 뭐 이런 거에 뭐 길이가 그 정도 사이즈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작은 구조인데 자, 요게 이제 그거에서 그 우리가 기능을 보여주는 거 여기 있는 그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게이트 전압이라는 거는 위쪽에서 가하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 그 전압이 0이거나 마이너스로 걸리면은 이것이 이제 이거 P형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러니까 부도체인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가해주면은 여기에서 여러분 나중에 반도체 공학 같은 거 배우시면 이제 그 원리를 알 텐데 이게 이제 P형이 이 부분에서 N형으로 바뀌면서 쫙 전류가 흘러줍니다. 이쪽이 도체가 되는 거예요. 저항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흘러요. 게이트 쪽으로는. 게이트는 그냥 전압만 가해서 이쪽에 내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게이트 전압이 플러스로 걸리면은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런 아주 단순한 기능, 그러니까 게이트 전압을 통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스위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거가 돼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도대체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연산을 할 수가 있느냐를 잠깐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엠모스하고 피모스를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잠깐 이 말 안 했구나. 이게 비대면은 학생이 없다 보니까 이게 참 이게 잘 가늠이 안 오네 이게 속도가요. 자, 이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N 모스펫 이제 N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실리콘의 기판이 N형 쏘리 여기는 소스와 드레인이 N형인 거고 그다음 밑에 있는 기판은 P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백 트랜지스터 이거의 준말이 이제 N 모스펫이 됩니다. 그래서 N 모스펫은 플러스 전압을 가하면은 전류가 흐르고 이게 음이거나 안 걸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되는 거고요. 그게 되는 건데 그 P형은 반대입니다. P형은 반대로 이게 이제 이쪽에서 전류가 흐르고 이쪽에서 전류가 안 흐르는 이제 그 반대가 되는 게 P형인데 그 N형과 P형을 두 개를 결합을 한 거를 구조를 우리가 이제 CMOS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라고 해서 우리가 두 개 합친 걸 CMOS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를 가지고 하면 우리가 그 이제 논리 연산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가 여기 있는 건데 여러분 그 뭐 나중에 여러분 반체 공학이나 회로 공학을 좀 자세히 배우시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자 N형 여기 있는 N형과 근데 여기 또 N형이 있고 P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과 이쪽에서 전압을 이렇게 게이트 전압이죠. 이쪽 두 개의 N모스와 P모스에 걸리는 게이트 전압이 A가 되겠고요. 이쪽 N모스와 P모스에 걸리는 게이트 전압이 이제 B가 되겠는데 내가 A 쪽에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0이면은 마이너스를 거는 겁니다. 1이면은 플러스를 거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거냐에 따라서 어떤 엠모스는 전류를 통할 수 있고 안 통하고 이제 그런 게 생기겠죠? 이제 그런 관계 때문에 여기는 Q라는 지점에서의 전압이 A하고 B의 그 전압에 따라서 이 값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 좀 따져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들이 시험에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보면 어떤 관계에 있냐면은 A하고 B가 둘 다 0으로 걸리면, 음으로 걸리면은 Q는 1이라는 전압이 가해지게 되고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보면은 딱 뭐랑 똑같냐면은 우리가 낸드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 테이블에서 0, 0이면은 0이면 0이고 0일이면 0이고 논리 테이블에서 A and B로 하면은요. 00이면 0, 01이면은 씁시다. 00이면은 내가 이제 A and B라고 하면은 00이면은 0, 01이면은 0, 10이면 0, 11이면 1이잖아요. 내가 근데 not 그걸 갖다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이게 not A and B로 하면은 1, 1, 1, 0이 되죠. 요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한 NAND 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not an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트랜지스터 4개를 갖다 모으면은 NAND 게이트, 회로 어떤 그런 논리 소자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게 되면은 노어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엠모스와 피모스를 하면은 이제 논리 소자를 만들 수가 있고요. 실은 낸드를 두 개를 합치면은 엔드 게이트가 되고요. 우리가 아까 말한 이제 엔드가 연산이 되는 엔드 게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XOR 이제 뭐냐면은 여기 있는 걸 갖다가 또 이제 내가 낸드 게이트를 갖다가 합치게 되면은 또 이제 XOR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5원 대 1, 1이면 원래는 1이어야 되는데 1, 1을 1로 하지 않고 0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5원은 0, 1, 1, 1이잖아요. 근데 XOR는 1, 0, 1, 1, 0이 되는 겁니다. 이걸 XOR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데 XOR 게이트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두 개를 만들게 되면은 왜 이렇게 하느냐? 덧셈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을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2는 이진법으로 1, 0이고요. 3은 이진법으로 1, 1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더한다라고 하면은 0하고 1을 더하면 1이죠. 1하고 1을 더하면은 앞으로 한 자리가 올라가요. 그걸 우리가 캐리한다. 캐리 앞으로 넘기만 거, 올리는 거. 그걸 캐리한다고 하는데 캐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썸. 그거를 우리가 하고 남은 나머지 하고 남은 썸. 그 자리에서 썸이 나오는 거죠. 이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어떤 특정 자리수를 덧셈을 한다라는 거는 캐리가 얼마고 썸이 얼마인지를 알면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썸을 보면은 썸은 내가 0, 0이면 0, 1, 0이면 1, 0, 1이면 1, 1, 1이면은 한 자리 넘어가기 때문에 0이 되죠. 그렇죠? 1, 1,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냐면 여기 딱 뭐가 똑같냐면은 앞에서 봤던 XOR 게이트하고 똑같아요. 아하, 캐리는 썸은 내가 두 개의 인풋 신호에 대해서 XOR을 하면 되는 거고 캐리는 이게 보면 어때요? 00이면 0, 그리고 둘 다 1, 1일 때만 1로 하나가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AND가 되겠죠. AND. 그죠? 자, 그래서 이 XOR과 그 다음에 AND를 갖다가 합치게 되면은 내가 어떤 특정한 자릿수에 셈을 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컴퓨터가 연산한다는 건 진짜 바닥부터서 이렇게 하나씩 다 더하는 거고요. 결국은 내가 한 자리 숫자를 더하는 데 있어 트랜지스터가 몇 개가 필요했느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제 XOR에 들어가는 요거, 그죠? 하고 AND 게이트. 이 개수 하면은 수십 개쯤 되는 거죠. 그 수십 개의 트랜지스터를 내가 잘 회로를 배열을 하면은 이와 같은 내가 덧셈 연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요런 식이야. 이거 갖다가 이게 잘 디자인해가지고 수십억 개를 갖다가 그렇게 모으게 되면은 이제 복잡한 연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CPU는 이제 이 덧셈 패스, 들어오는 신호에 대해서 덧셈 패스만 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숫자를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메인 메모리에 저장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이 메인 메모리와 이 계산하는 코어 사이에, 이 둘 사이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이 전달 주고받는 속도가 이제 느리다라는 거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에 우리가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레이턴스가 있고요. 트랜스퍼 레이트가 있어요. 자, 레이턴스란 건 뭐냐면은 자, 컴퓨터가 야, 나 숫자 필요해. 넘겨. 라고 말한 다음에 얘가 듣고서 얼마 있다가 넘기기 시작하느냐. 듣고 집어 던지는 그때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이 이제 레이턴시라는 거고 한 번 데이터를 제공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이제 그러면 단위 시간당 1초당 몇 바이트를 갖다가 넘겨주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밴드위스 데이터 트랜스퍼 레이트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 스펙이 있는데 이 레이턴스가 10나노세컨 그러니까 야 줘 그러면은 10나노세컨 있다가 얘가 던지고요. 그다음 1초에 6기가바이트를 날립니다. 메인 메모리 이쪽으로. 자, 이게 되게 빨라 보일지 모르지만은 CPU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날라오는 속도는 이 속도는 너무 느린 거예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데이터 받고 휘는데 그 다음 데이터가 넘어올 때까지 얘는 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데이터를 빨리 받기 위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캐시 메모리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더 코어랑 가까이 있으면서 더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러니까 레이턴스는 1나노세컨에 초당 100기가바이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캐시 메모리가 되게 작게 수 메가 정도밖에 우리가 못합니다. 굉장히 회로가 복잡하고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가 되는 게 원래 캐시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메모리에서 야 넘겨 그러면은 얘가 넘긴 다음에 한꺼번에 미리 더 필요할지 모르니까 데이터를 왕창 여기다 미리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래 맞아 그 다음 것도 필요해 쫙 할 때 이제 쫙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있고 자 메인 메모리는 굉장히 우수한 메모리이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첫째는 사이즈를 갖다가 많이 늘리기 어렵다. 우리가 32기가바이트, 64기가바이트 뭐 이런 정도밖에 못 늘리고요. 뭐 물론 더 돈을 들이면 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게 볼로테라다. 그러니까 뭐냐면 컴퓨터를 끄면은 지워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좀 용량이 크면서 꺼져도 데이터를 내가 컴퓨터 전원을 꺼도 저장이 되는 비휘발성 우리가 일단 이제 보조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보조 메모리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SSD랄지 하드디스크를 씁니다. 자, 요거랑 요거 사이의 간격의 시간은 굉장히 느려가지고 레이턴시도 10ms, 속도도 초당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린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쪽에서 왕창 놓고 또 여기서 왕창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순간에 필요로 할 때 최대한 대로 빠르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그냥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지금 실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컴퓨터도 이제 소위 애플 실리콘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컴퓨터인데요. 이 애플 실리콘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 CPU랑
이 메모리가 분리가 돼 있었어요. 이 CPU는 인텔이 만들고 얘는 삼성이 만들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우리가 슬롯에 저장을 했었는데 애플이 최근에 만든 거는 얘네들이 하나의 그 보드에다 하나의 그 다이에다가 이쪽에다가는 이제 CPU는 아니고 이제 AP 프로세스를 하고 이쪽에다가 삼성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D램을 갖다 여기다 꽂았어요. 이걸 꽂아가지고 이거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져서 훨씬 이 데이터 트랜스퍼가 빨라지는 그런 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고요. 발열이 적습니다. 이게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하나하나가 다 이제 열인데, 그래서 굉장히 그 우수한 성능에서 굉장히 그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또 최근에 이런 이제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아키텍처도 디자인하고 있다라는 거. 자, 메모리. 자, 메모리는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잘 만드는 D램이 있겠고요. 그래서 D램은 이제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캐패시터 축전기에다가 전화를 저장을 하는데 그 축전기에다가 이제 전류를 공급을 하는 걸 우리가 전류 공급했다 끊었다 해야 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트랜지스터가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랜지스터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좁은 영역에서 많은 전화를 이제 축적을 할 것이냐.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그 신호가 딱 그 제대로 잡히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기술이 되겠어요. 이제 캐패시터. 자, 근데 요거에 이제 그 메인 메모리에, 아이고, 잠깐만, 배터리 부족하다고? 예. 여기 그 이제 이 메인 메모리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전원을 끄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축전을 했다가 전원을 끄게 되면 여기 있는 캐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나가니까 이제 데이터 저장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을 하는 거가 뭐냐면은 이제 비이발성 메모리 혹은 플래시 메모리가 되는 건데 이 플래시 메모리는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어떤 영역에다가 전화를 저장을 하는데 이 전화가 전압을 끄더라도 이 전화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 이렇게 굉장히 그 장벽이 있어요. 못 빠져나가게. 주변에 부도체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전압을 가하면은 얘가 이제 그 부도체를 넘어서 소위 말하는 터널링이라는 효과.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재료 현대물리를 배우면 배우겠지만은 터널링이라는 효과를 통해서 전자가 어떤 이제 도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다음 내려가 전화 바깥에 끄더라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휘발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되고요. 그게 처음에는 이제 방금 같은 그런 어떤 간단한 플로팅 게이트, 우리 이제 플로팅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구조로 돼 있다가 요즘 이제 진화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다층, 여러 층으로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에다가 마치 우리가 이제 개인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부도체를 갖다가 이게 전화 측정하는 것 갖다가 여러 층을 만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저장하는 그 용량을 넓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우리가 뭐 3D 뭐 낸드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우리가 그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그러니까 원래는 고전적으로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이제 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도 이런 정기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이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면에서 실은 SSD는 하드디스크보다 더 유리합니다. 더 빠르고 전기도 젊었고요. 무게도 가볍고 또 내구성도 좋은데 가격이 비쌌을 뿐인데 가격은 우리가 이렇게 다층죠. 3층 구조를 만듦으로써 가격도 많이 이제 우리가 단가를 낮추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지배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SSD가.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처럼 그 데이터를 많이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이제 그런 데서는 실은 파워를 줄이기 위해서 SSD를 갖다 비싸더라도 사용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 이제 그래픽 카드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보는 거 게임 화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 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많은 코어들이 들어가 있는데 CPU와 달리 CPU는 아까 봤던 것처럼 여러분 코어가 딱 4개밖에 없었잖아요. 여기 봤던 것처럼 아이고 4개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큰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고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코어가 여러 개가 몇 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GPU는 우리가 이제 그래픽 카드에 쓰이는 CPU를 GPU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GPU는 약간 좀 되게 단순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간 그 다재다능하지는 않지만은 그 개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해가지고, 특히 여러분들이 뭐 게임 화면이다. 그럼 게임 화면에서 내가 뭐 총을 돌렸을 때, 뭐 화면이 돌아가는데, 그거는 다 나눠가지고, 자, 이 부분은 너 계산해. 이 부분은 네가 계산해. 이런 식으로 계산량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PU처럼 굉장히 그 성능이 좋은 거가 이게 적게 필요한 게 아니라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행렬 및 벡터고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개의 코어가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 수백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GPU가. 그래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GPU는 단점이 더블 프리시전 계산은 좀 느리고 이제 그 이 코어가 많아서 특히 이제 기계학습 같은 데서 되게 유리하고요. 물론 최근에는 지금 기계학습이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이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고 있긴 합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에서 가장 에너지 소비가 심한 부분은 뭘까요? CPU입니다. CPU. CPU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가 되겠고요. 스마트폰, 반면에 스마트폰에서는, CPU는 AP인데, 스마트폰에서는 가장 에너지 소비가 심한 부분이 실은, 디스플레이입니다. 화면. 화면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이제 요것만큼 CPU를 썼다가는 여러분 뜨거워서 아마 가지고 다닐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어떤 그 제한된 그런 그 연산을 하는 그게 특화되어 있는 AP라고 하는 거를 많이 쓰게 됩니다. 네. 자, 그거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자, 컴퓨터의 역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 역사, 뭐 주상기부터 시작을 하고요. 옛날에는 뭐 천공 기술로 수 놓는 기술, 여러분들 뭐 서부 영화 보면은 이게 막 그 뭐 피아노 같은 거 천공이 넘어가면서 자동으로 피아노 쳐준 거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뭐 우리가 컴퓨터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숫자를 계산하는 어떤 숫자를 자동적으로 계산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파스칼 계산기, 라이프니츠 계산기라고 굉장히 오래전부터서 개발이 됐던 건데요. 뭐 이런 것들은 실은 굉장히 기계적인 거고, 그냥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단순한 계산들만을 많이 했었죠. 뭐, 근데 이게 이용했던 원리는 되게 재밌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폴리머,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갖다가 계산한다. x가 0일 때, 2일 때 뭐 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물론 손으로 해도 되긴 하겠지만은, 이거가 보면은 규칙성이 있는 거가, 이거하고 이제 요거하고 서로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x가 1 차이 났을 때 함수 값들의 차이를 보면은 그게 두 번 내려가면은요. 두 번 그 차이를 보면은 그게 일정해요. 당연히 2차 함수니까 일정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 어떤 숫자의 그 값을 계산할 때 새로 계산할 게 아니라 두 번 걸 갖다가 이렇게 뭐 똑같은 숫자를 더하고 해서 그 다음 이걸 만들고 이걸 또 더해서 이걸 만들고 그러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면 1이 되고 1에다가 3을 하면 4가 되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어떤 기계적인 동작을 통해서 이 함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갖다가 이제 만들 수가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디바이드 디퍼런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뭐 찰스 베베이지 아날리티컬 머신 이거는 이제 복원을 한 겁니다. 옛날 거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숫자 계산을 꽤 큰 숫자까지도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물론 사람이 이제 뭐 작정하고서 하면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기계가 자동적으로 그런 걸 계산해 준다라는 거, 뭐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제 전쟁이 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 계산이 급속도로 이제 컴퓨터들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포탄을 쏠 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제 궤적을 갖춰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상대방을 맞추기 위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이제 궤적 같은 거 맞추려고 하면 이제 적분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처음에는 아날로그로 그러니까 워터 인테그레이트 해가지고 진짜 물의 흐름의 속도가 어떤 수학적 연산이고 물의 이제 값이 얼마 동안 얼마만큼 쌓이느냐라는 거가 이제 그게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인테그레이션을 물로 하는 그런 식의 컴퓨터들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게 2차 세계, 1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이제 활용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뭐 대포 쏘는 것도 그 옆에 보면 아날로그 형태의 어떤 그런 간단한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그랬던 것들이 이제 전자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이제 전자 가동 장치를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나왔고요. 우리가 최초라고 알려져 있는 거가 이제 애니악인데, 실은 애니악이 아니라, 영국에서 이제 콜로소스라는 거가 더 이제 전에 이제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 이제 디지털 컴퓨터의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아닌 정말 디지털, 뭔가 흐르냐 0 아니면 1.
가지고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이게. 여기에는 이제 그 연산을 하는 거가 지금 오늘날 쓰고 있는 트랜지스터가 당연히 그 당시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백큐엄 튜브, 진공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고급 오디오 기기 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고요. 거의 이제 우리가 실제로 쓰이지는 않는데,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안에 진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필라멘트가 있어가지고 필라멘트를 가열을 하면 여기서 이제 열이 이제 방출이 됩니다. 아, 열이 생기는데 그것에서 열전자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내가 여기다가 전기를 갖다 가하게 되면은 열전자가 이쪽으로 이제 전달이 되면서 전류가 흘러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전압을 가하냐 가하지 않냐에 따라서 전류가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그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트랜지스터 같은 그런 거죠. 그죠? 그 스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런 거를 똑같은 방식은 아니겠지만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하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연산들을 그죠? 뭐 덧셈 뺄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백큐엄 튜브, 그 다음에 릴레이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가 ENIAC, Electronic Numerical Integrator and Computer. 그죠? 여전히 적분을 하는 겁니다. 45년도에 이제 나왔었고요. 여기에는 무려 이런 백큐엄 튜브가 18,000개가 들어가 있었고, 뭐 크리스탈 다이오드 7,200개, 뭐 릴레이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은 뭐 무려 500만 개 정도의 이렇게 우리가 그 전선을 갖다 연결을 하는 이제 그런 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보시면은 한 번쯤 여러 사진 봤겠지만 이런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회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로 알고 있는데요. 실은 영국에서 비슷한 개념을 먼저 만들었어요. 이게 컬러소스라고 하는데 영국은 이제 컬러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그걸 만드는데 여러분 그 튜링, 알런 튜링도 많이 관여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그 독일의 그 애니그마라는 그 암호 체계를 깨는데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영국 정부는 이런 걸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라는 걸 비밀에 붙여요. 다 해체해버립니다. 그죠? 이제 비밀 기술로 이제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우리 퍼블릭하게 공포가 되는 애니악이 가장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나중에 영국에서 이제 그 자료들을 다 공개합니다. 우리는 더 먼저 이런 걸 만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영국의 컬러소스가 더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인정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전선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를 막 회로를 연결을 해가지고 연산을 했잖아요. 그게 여기에서는 이걸 딱 갖다 꼽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연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회로를 갖다가 이게 구성하기 위해서 전선을 여기서 꼽아다가 이제 더 꼽고 얘를 꼽고 얘를 꼽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CPU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이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인풋 데이터.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포탄의 속도 뭐 이런 거 갖다가 인풋으로 넣으면은 어디에 떨어질까라는 게 아웃풋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펀치카드.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여기 이렇게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막 넣다 뺐다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고요. 일종의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게 실은 회로의 어떤 회로도가 되는 건데 하고 인풋으로 내가 데이터를 넣는 거는 펀치카드로 넣어서 펀치카드로 출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데이터를 읽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실은 컴퓨터가 이제 디지털 컴퓨터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내가 이게 뭔 짓이냐, 도대체 내가 이거 갖다가 맨날 배치를 갖다가 이제, 회로를 갖다 구성한다고 맨날 넣었다 뺐다 하는데,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어떤 게 하나 딱 고정이 되어 있고, 내가 마치 데이터를 집어넣듯이,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내가 바깥에서 넣으면은 지가 알아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주는 내가 굳이 바깥에서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손을 넣었다 뺐다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개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거가 이제 바로 튜링 머신하고요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슷한 때 이제 발표가 됐고 그러니까 둘 다 핵심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그래서 튜링 머신 같으면 이제 헤드라는 게 있고요. 이게 일종의 어떤 고정된 어떤 그 동작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 되어 있는 거고 이거 같으면 이제 폰 모임 아키텍처 같으면 CPU라는 게 있는 거고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있는 거고 내가 구동해야 될 프로그램
데이터가 아니라 프로그램은 그냥 어떤 여기 같은 테이프에도 쭉 줄에 써져 있고 혹은 메모리로 따로 저장을 해서 내가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도 같이 내가 이제 필요하면 여기다 넣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데이터를 넣자.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내가 굳이 이렇게 넣다 뺐다 하는 걸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그 CPU와 메모리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스토어드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메모리에다가 프로그램을 저장을 하자. CPU는 어떤 고정되어 하드웨어 하나로 하고 걔는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자. 고정된 기능을 가지고 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튜링이 이제 발표했던 거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어떤 임의의 종류의 어떤 그 연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튜링이 이제 증명을 했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바로 획기적인 컴퓨터의 발전에 이제 한 획을 그었던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건데 진공관, 도대체 이 진공관이라고 하는 건데 여전히 굉장히 크죠.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정말 나노미터 사이즈의 이런 정도의 트랜지스터가 옛날에는 정말 이만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전구만한 그 정도의 진공관이라는 거니까 너무나 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진공관에서 이제 우리가 솔리드 스테이트 고체로 만든 트랜지스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시작점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솔리드 스테이트 트랜지스터의 첫 번째는 이제 바딘이라고 브레튼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노벨 아니, 뭐냐 에이트 그 벨랩에 있던 사람인데 바디는 실은 이제 그래서 두 사람이 요걸 이제 트랜지스터를 만든 솔리드 스테이트 트랜지스터를 만든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았고요. 바디는 그 후에 초전도 현상, 슈퍼컨덕팅 현상을 또 밝혀가지고 노벨상 한 번 더 받습니다. 이제 두 번 받은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트랜지스터 처음 만든 트랜지스터는 이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트랜지스터 옆에서 봤던 거가 여기서 이렇게 크게 구현이 됐던 거예요. 진짜 처음에는 프로토타입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밑에가 이제 아마 절미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절미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절미늄 옥사이드가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게이트가 아니라 인슐레이터. 가 되고 이게 게이트 전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진짜 그 나노미터 사이즈의 그런 거가 처음에는 이런 모양에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게 단 차이점 뭐냐면 진공관이 아니라 어떤 솔리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냥 고체로 만들어져 있는 트랜지스터라는 거.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 게이트 전압을 가해서 여기는 전류를 갖다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은 똑같은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됐던 거를 이제 킬비라는 사람이 이제 직접 회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업적으로 2000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데 킬비가 이걸 발견했던 게 이제 여름 휴가철에 다른 사람 다 놀러 갔을 때 그냥 회사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번 이런 걸 만들어 볼까 하고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실리콘 뭐죠 이 기판에다가 이제 이런 회로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따로 만들지 않고 어떤 이 위에다가 회로를 갖다 직접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런 기판에다가 이런 회로를 갖다가 만든 그래서 처음에는 트랜지스터 한 개, 저항기 세 개, 수정기 한 개짜리 어떤 그런 직접 회로를 만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직접 회로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요게 된 다음부터서는 정말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요. 요 당시 요거 연구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이제 인텔 세우고 IBM 세우고 막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VLSI라는 Very Large Scale Integration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이제 컴퓨터가 이제 바로 비로소 현대적인 그런 모습을 갖춘 그런 컴퓨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처음에 우리가 초창기에 썼던 애플 컴퓨터 뭐 이런 거는 정말 이렇게 이제 뭐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이런 컴퓨터라는 것들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컴퓨터가 발전했던 거는 그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작게 만들 수 있냐, 그 똑같은 사이즈에 얼마만큼 많은 개수를 넣을 수 있냐에 따라서 그 계산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의 트랜지스터가 쓰는 어떤 그 전류 양, 그러니까 전력 양도 줄어들게 돼서 성능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정말 2000년대 이후로 2000년대 초반까지 트랜지스터 개수가 2년에 2배, 2년에 2배씩 늘어난다는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하게 트랜지스터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컴퓨터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가장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것 우리가 이제 얼마큼 빠졌는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니까 93년도니까 벌써 30년인가? 25년쯤 지난 까마득하네. 그 당시에 이제 썼던 컴퓨터예요. 이걸로 저는 이제 그 컴퓨터 계산했었는데 우리나라에 하나가 있었고요. 이게 그 당시 가격으로 2, 300억 했던 그런 슈퍼컴퓨터입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했었고요. 어, 하여튼 성능도 정말 정말 빨랐었죠. 자, 그런데 이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오늘날에 여러분 지금 현재 가장 최근 폰도 아니고요. 갤럭시 옛날 구형 폰 그 정도의 성능하고 동일합니다. 얘가 성능이. 연산 속도로 기가플랍스를 보면 똑같아요. 아, 정말 그러면서 정말 이 얼마나 이거가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손 안에 작은 컴퓨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제 공학 분야에서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어떤 성능이 좋아지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반도체밖에 없고요. 다른 분야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익스포넨셜하게 뭐가 성능이 좋아졌다가는 정말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거의 뭐 불가능한 거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반도체 분야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능이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꼽는데요. 하나는 리소그라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회로를 갖다가 이렇게 미세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렌즈나 거울 같은 거를 잘 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더 작은 영역에다가 회로를 그을 수 있냐는 리소그라피. 이제 광학이 되겠고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인데요. 이제 반도체 쪽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반도체 소자를 갖다 트랜지스터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건데 내가 그 실제로 만들기 전에 컴퓨터로 티켓이라고 하는 걸로 내가 만들어가지고 성능을 딱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거의 정확하게 그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만들기 전에 컴퓨터로 최적화를 한 다음에 공장에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무의 법칙을 따라서 발전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고요. 이 무의 법칙이 그럼 계속될 것이냐? 당연히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지수적인 거라는 거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무의 법칙이 나왔던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작은 구조들을 갖다가 이제 선폭을 줄여가면서 됐던 건데 어느 정도 가니까 선폭을 더 이상 줄이기 어려운 영역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은 입체 구조, 2차원 구조가 아니라 이를 갖다가 위로 세우는 입체 구조를 갖다가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핀펫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핀펫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성능이 또 획기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요. 현재는 그게 이제 선폭이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시면은 뭐 3나노미터로 가고 있다, 뭐 1나노미터다,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스케어리한 얘기죠.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게 이제 핀 구조 좀 써보면은 이와 같은 핀 구조, 처음에는 평면 구조였다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핀 구조로 가고 그 다음에는 아예 띄웁니다. 이제 나노 와이어처럼 이렇게 띄우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발전하는 게 현재 지금 삼성이나 TSMC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소자 구조가 되겠고요. 이런 이제 어떤 우리가 구조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어떻게든 이거 갖다가 더 우리가 이제 끌어내리고 있는데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참 미지수입니다. 그거는. 자, 좋아요. 자, 그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뭐 한가 그냥 뭐 상식 차원에서 뭐 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컴퓨터 중에서 굉장히 빠른 컴퓨터가 있어요. 아주 여러분들 별로 접할 기회가 없었겠지만은 슈퍼컴퓨터라는 게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으면 키스텔하고 대전의 슈퍼컴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컴퓨터 이런 시설이 되겠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 중국 이렇게 각 나라들이 굉장히 빠른 그런 슈퍼컴퓨터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시는 이제 여러분들 그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뭐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그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서는 지금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그런 일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슈퍼컴퓨터에 못지않은 성능을 가지는 그런 데이터 센터들을 갖다 구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종류의 슈퍼컴퓨터 혹은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런 슈퍼컴퓨터들은 뭐 군사 무기를 시뮬레이션 한다던가 일기예보, 실은 여러분들을 일기예보 예측하는 것들이 기상청이 그 자체적으로 슈퍼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컴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뭐 저와 같은 과학적 시뮬레이션에도 이용을 하고 있고, 혹은 이제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뭐 이와 같이 체스를 둔다던가 아니면은 저기 뭐냐 알파고 같은 그런 바둑을 갖다가 두기도 하고 이제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슈퍼컴이 나오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되게 어떤 관심이나 역량이 커졌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IBM에서 체스를 알파고 나오기 전에 이제 한참 전에 10년쯤 전에 20년 전에 이미 이제 그 체스 게임을 갖다가 체스 게임에서는 사람이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도 이미 판결이 났었고요. 정말 되게 충격적인 그 당시에 서구 사람들이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은 알파고가 나오면서 그 서구권 사람들은 그렇게 충격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바둑을 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미 20년 전에 자기네들이 정말 그 인간의 어떤 그런 지능에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체스에서 이미 컴퓨터는 졌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1초에 뭐 몇 억 번의 어떤 그런 수를 계산하는 이런 컴퓨터의 능력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던 것이죠. 이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게 되게 이제 활발해졌었고, IBM은 그래서 이제 이 딥블루라고 하는 이 체스를 두는 이 슈퍼컴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뭔가 의학적으로 한번 써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이제 IBM 창시자 중에 한 명이 왓슨 이름을 이제 따가지고 왓슨이라는 이제 슈퍼컴을 만들어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 컴퓨터가 이제 어떤 의학적 진단, 어떤 임상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병은 무엇이며 어떤 치료를 하면 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려고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실은 여러 병원들에도 많이 뿌리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그 나온 여기 여러분 그 PDF에서 클릭해 보시면 여기 들어가지는데 뉴욕타임즈에서 이 IBM 왓슨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그게 이제 나오고 IBM은 이제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어떤 거를 더 얻고자 하는 건가라는 것들을 이제 좀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 인공지능에서는 데이터가 중요한데 그 의학 데이터는 굉장히 그 뭐죠? 개인정보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쪽으로는 상당히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이 큰 그런 문제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고요. 뭐 인공지능 자체도 이제 실제 의학적 진단을 내리는 거에 대한 어떤 정확도나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데이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알파고가 나왔고요. 이제 알파고하고 딥블루의 체스하고 완전히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딥블루는 이게 수를 어떻게 이제 두는 거에 대해서 이게 하드 코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나이트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으면 요러요러 해라. 라는 그 수들을 갖다가 사람이 많이 넣어놨고요. 물론 그것만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몬테칼로 스텝을 통해서 이제 트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수를 갖다 쭉 해보긴 하지만은 지금 많은 부분 하드 코딩이 되어 있는데 알파고, 알파고는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 최근 나 알파고 제로, 이런 거는 아예 뭐 기보 자체도 없이 그냥 자기 혼자서 모든 그 바둑을 갖다가 다 룰을 마스터를, 그런 것들, 다 수를 갖다가 다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그런 것마저 나오게 됐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비약적 발전을 이루게 됐었고요. 물론 그 이면에는 실은 이제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 잘 느끼지는 표면에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이 알파고를 돌리기 위해서 특별히 하드웨어, 그러니까 구글이 자기네들 이제 텐서플로우 TPU라고 하는 특별한 아키텍처를 가지는 그런 어떤 TPU라고 하는 칩을 생산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서 엄청난 양의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딥블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많은 계산을 실한 거예요. 이미 뭐 뉴럴넷이 스마트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연산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알파고가 나와서 우리를 이제 충격에 빠뜨렸고요. 그래서 우하게 써 있는데 현재 알파고는 그럼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드디어 이제 사이언스 이제 쪽에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구글 딥마인드에서 가장 최근에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는 바로 알파폴드라는 겁니다. 알파폴드는 뭐냐면은 이 단백질 분야 쪽에서 아주 오래된 아주 그 클래식한 문제인데요. 뭐냐면은 단백질이라는 거는 아미노 애시드 시퀀스가 이렇게 결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미노 애시드 시퀀스가 내가 어떤 단백질이 있으면은 그 단백질의 아미노 애시드 시퀀스는 되게 쉽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거는. 하는데 얘가 실제로 3차원적으로 이 단백질이 어떤 모양으로 접혀 있느냐, 1차원 구조가 어떻게 3차원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가 실은 이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는데 아주 핵심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구조를 갖다가 밝히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실험 갖다가 오랜 시간에 비싼 뭘 많이 하니까 뭐 결국은 크리스탈로그라피로 우리가 이제 그걸 얻는데 뭐 결정만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냥 1차원 시퀀스만을 가지고서 실은 3차원적으로 얘가 접혔을 때 실은 이제 이게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틴 폴딩 프로블럼이라는 거가 아주 클래식한 문제가 있었고요. 프로틴 폴딩 프로블럼 실은 난 대학원 때부터 이거 갖다 관심을 가지고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컴피티션이 있어요. 경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떤 해가 있으면은 그 해에 이제 앞서가지고, 아직까지 그 합성이 되지 않은 어떤 새로운 단백질 시퀀스를 갖다 쭉 이렇게, 선포를 하고요. 자, 실험팀은 그걸 합성을 해서 이제 결정 구조를 이제 분석을 하는 작업을 하고, 이론팀에서는 경쟁팀이죠. 그죠? 이론팀에서는 경쟁을 해가지고, 이게 누가 더 그 구조를 잘 맞추느냐를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실험 데이터와 맺혀가지고 누가 얼마나 잘 맞췄느냐라는 걸 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아주 깊은 그런 거고 우리 학교에서도 저기 뭐 석자옥 교수님도 거기에 잘 하고 계시고 또 뭐 저기 키아스 고등과학 연구소도 아주 뭐 높은 랭크를 받았는데 2년 전서부터 이제 알파 폴드가 구글 디마인드에서 참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첫 해부터서 이미 다른 팀들하고는 이미 정성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왔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결과, 여러분 유튜브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90%의 액큐러스였던가? 하여튼, 정말 이제 뭐 게임 끝났다. 거의 그 수준에, 그렇게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예측하는 정도에 있어서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 분야 하시는 분들은 충격을 받고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알파고는 논문이 나왔는데, 알파폴드는 논문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알파폴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실은 제약회사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하려고 비즈니스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하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분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인공지능과 이런 것들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고, 실은 이제 이 다음에 아마도 구글 딥마인드에서 언젠가는 곧, 우리가 이제 들어올 거가 이제 신물질을 탐색을 하는 거. 그것도 여기 로드맵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구글 딥마인드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이나 나한테도 직접적으로 영광이 되는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거에 특화된 어떤 하드웨어들이 이제 많은데 그러니까 CPU는 뭐랄까 다재다능해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연산들을 갖다가 복잡한 것들을 잘 처리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예서 우리가 인공지능 그럼 뉴럴 네트워크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뉴럴 네트워크 계산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데는 CPU는 너무나 그러니까 좀 약간 여러분 뭐라고 가지고 뭘 잡는데 무슨 칼을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닭 잡는데 뭐 소 잡는 칼을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정말 뉴럴 넷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드웨어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GPU 같은 것들 진짜 엔비디아 뭐 GPU, 구글은 아까 말한 텐서플로우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인텔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이제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인공지능에 특화된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실은 최근에 많은 AP 프로세스 그러니까 뭐 CPU도 그렇지 인텔도 그렇지만 애플 같은 데서는 뭐 가장 최근 칩인데요. 그 칩에서 한쪽 부분을 갖다가 뉴럴 엔진이라고 이게 이제 뉴럴 네트 계산하는 파트예요. 그거에 특화된 엔진을 따로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여러분 딱 카메라 찍었을 때 이제 그 색 보정이랄지 아니면 또 사람 잡아주는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따로 그냥 빼가지고 하고 있는 정말 뉴럴 인공지능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일상생활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되지? artificial neural network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뭐 구조 자체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하고 유사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수학적인 어떤 그런 fully connected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뭐 이런 것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건 artificial neural net인 거고요. 이거 말고 정말 사람의 신경망과 같은 걸 갖다가 사람의 그 두뇌가 작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한번 구현을 해보고 싶은, 이제 그런 방향도 있겠고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뉴로모픽 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우리과에서 이제 김상범 교수님 이쪽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황철성 교수님도, 이제 이쪽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뭐랄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전통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잘 회로를 갖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뉴럴넷을 아티피셜 뉴럴넷을 구현을 하느냐라는 건데 아예 그냥 사람 뇌처럼 그죠? 사람 뇌처럼 사람 뇌는 예를 들어서 CPU와 메모리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시냅스라는 것 자체에서 어떤 기억 어떤 연산에 대한 기억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냥 인풋만 들어오게 되면은 짜르르륵 그 신경이 전달돼 가지고 아웃풋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PU와 메모리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칩들이 이제 노리는 게 그런 거예요. 아예 그냥 그 어떤 이 회로 자체에다가 어떤 그런 신경망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이제 시냅스에 해당되는 것들이 인코딩이 되어 있고 그냥 나오면은 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우리가 속도가 빠르면서 전력이 그 소모가 적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스테이트 오브 아트다. 현재 있어서 얘기하겠고요. 자, 뭐 슈퍼컴퓨터 여러분 얼마만큼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될까요? 여러분 쭉 보시면은 예, 답은 서울대학교 정도입니다. 서울대학교 정도의 전력을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다 소비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전력 양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쪽을 좀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 뭐,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이제, 크게는 두 가지,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계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겠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 돌리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뭐, 윈도우, 맥OS, 옛날에는 이제 어떤 그런 PC나 유닉스 시스템 기반의 어떤 그런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모바일이 되면서 모바일 OS들이 또 따로 나오고 있죠. 뭐 이제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 모두 다 이제 어떤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이 컴퓨터 언어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한테 뭔가를 지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가 되겠고요. 어, 뭐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뭐 당연히, 너무 당연한 얘기들 갖다가 좀 하고 있고요. 어,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세대가 이제 1세대에서부터 5세대까지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처음에 1세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대가 낮을수록 컴퓨터에 가까운, 자,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뭐 스마트폰을 보면서 컴퓨터를 보면서 굉장히 우리는 정감을 느끼고 마치 우리하고 교감을 하는 것 같이 하지만은 컴퓨터는 그 맨 바닥에 들어가 보면은 너무나 차가운 정말 더 센 뺄셈밖에 못하는 아주 우리랑은 정서적으로 괴리가 있는 그런 이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대가 낮을수록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상한 그런 이제 언어인 거고요. 이 세대가 올라갈수록 더 사람 입장에서 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말, 우리가 표현하는 것, 그거에 가까운 언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계어,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 초고급 언어, 자연어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여러분 실은 대부분의 우리가 말하는 언어는 이 고급 언어, 3세대 언어를 얘기를 하고요. 이제 매틀랩 정도가 약간 초고급 언어의 이제 성격을 띠고 있는 거고, 자연 언어는 요즘 뭐 그냥 거의 개념적으로만 컴퓨터 사이언스만 연구가 되고 있는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출현 시기가 이렇다는 거고 쓰이고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자, 기계어는 보면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이진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이거를 보고서 이걸 코딩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못 하겠죠, 그죠? 자, 근데 이런 걸 한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거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 언어가 낮을수록 컴퓨터 입장에서는 더 빨리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빠른 또 속도가 더 빠른 컴퓨터 언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드코어 엔지니어링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기계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일부분은 그걸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컴퓨터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해서 그 메모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초기 컴퓨터는 뭐 당연히 기계어는 이제 너무나 이제 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장애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극복해 주려고 나온 거가 이제 어셈블리 언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읽어서 프린터로 쓰는 명령어인데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카드 파일이고요. 프린트 파일이라는 건데 시작을 해서 어떤 카드 파일과 프린트 파일을 열고 거기를 읽고 그 다음에 카드 파일에다가 프린트 파일에다가 뭘 적고 뭐 이런 커맨드들이겠죠. 그죠?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그런 단어들이 부분 나오기는 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어셈블리어 정도가 이제 우리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이제 되겠고요. 이게. 그다음에 3세대 언어가 이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뭐, 포트란, 포뮬라 트랜슬레이터. 그러니까 이건 수학 공식. 저는 실은 포트란으로 많이 성장했던 사람인데, 이제 과학 공식 같은 거 이제 표현하기 좋은 그런 언어가 되겠고, 뭐, 코볼, 베이직, C, 뭐, 파스칼, 뭐, 이렇습니다. 옛날에 대학교 때는 여러분들 지금 요즘 이제 뭐, 매틀랩이나 C 같은 걸 배우지만 옛날에는 실은 파스칼을 많이 배웠어요. 파스칼. 파스칼 배우고, 나 대학원 때쯤에 C가 나왔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그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 좀 되어 있는 거고, 이제 그 후에 처음에는 이제 어떤 프로시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이제 매틀랩으로 여러분 실습을 하게 되면 대부분 어떤 프로시저 절차를 통해서 이제 어떤 연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절차 지향적 언어들이 이제 우리가 뭐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컴퓨터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다뤄야 되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 불편해진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객체 지향 컴퓨터 언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활용이 되고 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코딩하기 더 편한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지향적 언어, 아니, 객체 지향적 컴퓨터 언어가 이제 C++이랄지 비주얼 베이직, 자바, 파이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언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란 뭐 그러면은 뭐 옛날 거고요, 그냥.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조금 더 우리가 알아먹을 만하죠. 저는 딱 이거 보면은 뭐 너무나 막 그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좀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전혀 그러지 않으실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베이직 여러분도 아마 거의 당연히 모르실 것 같은데 여담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베이직을 할때 저 중학교 때 이제 좀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 게임이라는 게 되게 비쌌어요. 비쌌고 진짜 가진 집 학생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학생들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은 아니죠. 하여튼 관심 있는 학생들은 책을 사요. 책이 뭐냐면 게임북이야. 게임북이 뭐냐? 그 안에 게임에 프로그램이 적어져 있어요. 베이직 언어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갖다가 어디 뭐 우리 집이고 나무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쳐넣는 거야. 이렇게 탁탁탁탁 쳐놔가지고 몇천 줄 되는 프로그램을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실행을 해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베이지 갖다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컴퓨터 게임 갖다가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옛날 생각이 나네요. C, 여러분들 C가 이제 C는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뭐랄까 우리가 이제 요즘 컴퓨터 언어 그러면은 가장 뭐 기본적으로 C 언어는 알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거가 되고요. C 언어는 실은 이제 뭐 포트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실은 그 시스템을 컨트롤하기 좋은 예를 들어서 C 같은 거를 가지고서 운영 체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시스템에 여러 가지 I/O 같은 거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C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언어가 됐었고요. 나온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C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속도 또한 이제 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우리 연구실 학생들 같으면은 이제 파이썬을 많이 쓰는데 계산이 많이 들어간 루틴은 C로 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요. 그리고 실은 이제 우리 컴퓨터의 기초가 실은 우리 공대에서 많은 학과들이 C를 많이 강의를 하는데 C를 했을 때 이제 문제는 학생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학생들은 C가 좋긴 하겠지만은 전에 경험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학생들의 경험이 이렇게 수준 정도의 차이가. 경험이 없는 학생이 실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이제 장벽이 돼서 우선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매틀랩으로 이제 바꾸게 된 거가 이제 한 뭐 6, 7년 전에 했었고요. 그전에는 이제 C로 이제 뒷담 많이 했었어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도 아마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 이런 파이썬 같은 것들은 좀 많이 좀 배우고 할 텐데 C도 여러분 기회 되시면 좀 보고 좀 익히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전혀 못합니다, C를. 그래요. 자, 그렇고 이제 4세대 언어, 이제 매틀랩, 4세대 언어는 이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3세대 언어보다는 더
우리 입장에서 쓰기 쉬운, 예를 들어 3세대 언어 같으면은 내가 어떤 거든 이제 뭐, 파일을 읽어서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커스터머 파일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그 파일이 이제 end of 파일, 그러니까 파일이 끝날 때까지 아래쪽 룹을 돌리는데 이름과 CT를 갖다가 이제 뭐 읽고 뭐 그러는 거. 그죠? 이런 절차적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4세대 언어는 훨씬 간단하게, 그러니까 뭐랄까 여기는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갖다 그냥 직관적으로 인간이 표현하기 좋게 리스트 네임 시티, 야, 이 파일에서 네임하고 시티를 리스트해라, 써라, 라는 거. 그죠? 뭐 그런 건 우리가 쉽게 딱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우리 그 유저 입장에서는 더 사람이 더 편하게 복잡한 어떤 디테일을 신경 쓰지 않게 하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 여러분들 나중에 실험을 하시게 되면 랩뷰라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쓰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지에 측정 장치에서 데이터가 나와서 그 데이터를 컴퓨터가 받아서 그걸 처리를 해서 뭐 데이터 피팅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 할 때 여러분 랩뷰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아이콘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실험 장치가 있고 내가 아웃풋이 나와서 그 아웃풋을 어디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뭐랑 처리를 해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진짜 훨씬 더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직관적이고 더 이해하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4세대 언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3, 4세대 언어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접하게 될 것 같고요. 5세대 언어는 뭐 정말 사람이 그냥 뭐 말을 하면은 뭐 되는 이런 건데 실은 이거는 아직까지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개발 단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쓰면 자연어 처리 여러분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하고 좀 다르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는 건 내가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여러분 그 음성 신호로 이렇게 야, 뭐 해라라고 하면은 그거를 컴퓨터가 받는 알 수 있는 걸로 처리를 해주는 거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컴퓨터 언어 자체가 그런 내추럴 랭귀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컴퓨터 언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용어는 비슷하지만. 자, 오늘의 마지막 그겁니다. 여러분 그 최초의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여러분 보는 컴퓨터 화면에서 뭐 이렇게 뭐 창 있고 있잖아요. 자, 그걸로 되어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옛날에는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글자만 집어넣게 되어 있는 커서 키가 있고 뭐 그런 거밖에 없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처음에 초창기 컴퓨터였었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문서 작업 같은 걸 뭐 또 아이콘을 만들고 뭐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뭐 이러는 거 그런 거가 이제 그 후에 만들어진 건데 그거를 최초로 그런 OS를 개발한 회사가 어느 회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맞아요. 그 최초의 GUI는 제럭스에서 만들었어요. 제럭스에서 지금은 뭐 제럭스는 북소에밖에 안 만들지만은 처음에 신 컴퓨터 회사였고요. 그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픽 진짜 뭐딱 진짜 그거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 이거를 신 스티브 잡스가 보고 훔쳐갔어요. 훔쳐가가지고 이거랑 그다음 신 제럭스에서 또 하나 이제 그 마우스 처음에 진짜 우리가 그 이상하게 생긴 아주 그런 진짜 뭐 굴러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우스 이렇게 그 있었는데 그것도 스티브 잡스가 보고서 따라가지고 애플에서 그냥 베꼈어요. 그거가 이제 애플 컴퓨터가 된 겁니다. 이게 하여튼 예, 그래서 뭐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어봤습니다.